조선시대의 저잣거리에는 금삼지열이라는 책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후처의 모략으로 무고를 당한 정실 부인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의 소설. 책의 내용은 누가 봐도 패비운 씨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내용으로 보여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인주대왕 대비의 양로 연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제산대군과 강목주는 이미 여러 차례 연희군이 복주하게 만들어서 반정의 빌미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연희군은 지영을 만난 뒤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연희군이 복주하고 반정을 시작하기 위해 제산대군은 인주대왕 대비의 양로 연장이 시작하기 전 연희군의 어머니 패비운 씨의 피가 묻어있는 적삼을 연희군에게 몰래 전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연희군은 자신의 어머니의 피가 묻어있는 적삼을 들고서 양로 연장에서 인주대왕 대비에게 섬뜩한 눈빛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소서. 제 어머니를 죽인 것이 할마마마가 맞사옵니까? 대답하옵소서. 과인의 어머니를 모살하려 흉계를 꾸미셨습니까? 주상,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그리 모진 짓을 해놓고도. 하오면 물어보지요. 마마의 충견들에게. 연희군은 광기 어린 눈동자를 왕실의 종친들에게 이동했습니다. 제산대군은 왕실의 종친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연희군이 복주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연희군은 기괴한 미소를 흩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날에 풍악을 울리라고 이야기를 한 연희군은 덩실덩실 괴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왕마마의 최측근인 영귀인과 성귀인 앞에 굵은 참나무 몽둥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연회가 죽은 패비운 씨의 진혼굿이자 살풀이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온몸이 절로 덜덜 떨려왔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읽었던 야사에서 연희군은 양귀인 소생의 두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몽둥이로 제어미를 직접 매질하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안양군은 차마 자신의 어머니를 매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 봉안군은 마지못해 때리는 신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연희군은 두 명 모두에게 죄를 물어 가차없이 처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왕명을 거역한 죄, 하나는 폐륜을 저지른 죄였죠. 지영은 지금부터 벌어지려는 비극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영은 연희군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영은 전하께 드릴 것이 있다면서 인매상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들어올린 작은 소반 위에 놓은 하얀 백자의 접시에는 곶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군은 곧이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궁을 피바다로 만들려 하는 순간 난데없이 곶감이라니. 연희군은 지금 과인과 농을 하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덜덜 떨려왔지만 꿋꿋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 아무것도 들지 못했고 매일 새로운 요리를 올리라 하신 것은 전하시라고 말이죠. 지영이 올린 곶감은 상주의 둥시였습니다. 꾸덕하게 잘 말린 둥시, 곶감이로 서리처럼 내린 뽀얀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연희군은 그제야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희군은 말없이 곶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곶감을 오물거리며 씹어무는 순간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진득하면서도 말랑한 과육, 아릴만큼 터져나오는 강렬한 단맛. 이 맛은 아주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입안에 물려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연희군은 어느새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군은 칼을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희군은 지영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말이죠. 지영이는 자신은 그저 숙수라고 말했습니다. 연희군은 즉위하던 첫해 패비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던 그날부터 10년 동안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자에게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영이 준 곶감을 먹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서였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당혹감 때문이었는지 연희군은 지영에게 어명이라면서 궁에서 썩 꺼지라고 명하게 됩니다. 과인의 눈앞에서 사라지라면서 말이죠. 지영은 연희군의 어명을 받고 곧바로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망울록을 찾아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영이 암자를 찾아 산길을 헤매던 중 어디선가 한 무리의 불안당들이 지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영은 궁에서 나온 지 하루도 안 되어 봉변을 당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등장하더니 한 무리의 불안당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붉은 쥐바리탈을
허리춤에 달랑달랑 매고 있던 공길이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고 묻는 지영에게 공길은 자신도 궁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임금도 무섭다면서 말이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는 지영의 말에 공길은 그쪽이 가는 대로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길은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영이 찾는 그 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길의 말에 지영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여태 그럼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공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물어봤으니 대답을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공길은 따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영은 공길을 따라가면서 가슴이 저절로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현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한편 궁궐에서는 연희군이 수라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맛본 기준은 결코 내려가지 않는 법이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라상에 온갖 오묘하고 색다른 유리가 올라왔는데 이젠 어디서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영을 쫓아낸 것은 임금 자신이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데려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죠. 침전에 앉아서 생각에 잠긴 연희군은 결단을 내린 듯 눈을 떴습니다. 연희군은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출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영을 찾아 나서기로 말이죠. 한편 이 순간 지영은 험준한 산세가 끝도 없이 이어진 심산유곡을 며칠째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공길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가파른 벼락 너머 펼쳐진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외따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길을 보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마을 사람들은 공길에게 두령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공길은 농림의 무리의 두령, 즉 활빈당의 두령 홍길동이었습니다. 잠시 뒤 공길은 지영을 보며 자신이 궁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궁에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스승 백운도사가 언젠가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 여인을 마주치게 되면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말이죠. 때마침 지영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백운도사는 지금 토굴에서 수련 중이라고 공길은 설명을 하면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백운도사는 지영의 아버지가 현대에서 조선으로 타임슬립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백운도사는 말없이 어디론가 떠났고 백운도사가 떠나면서 산항당 산신각에 지영이 혼자 가보라 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됩니다. 지영은 지체 없이 그쪽으로 몸을 향했습니다. 지영의 눈에 곧 산기슭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당나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한 사람 정도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귀틀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그곳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망울록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집어든 지영은 설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현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지영은 곧바로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곧바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재빠르게 책장을 넘기고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지영이 펼쳐든 그 책은 백지였습니다. 지영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이 완성되어야 망울록이라는 책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영은 망울록에 쓰여진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틀림없이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썼던 글들을 말이죠. 그제서야 망울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연희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공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지영이었죠. 그날 밤 궁에서는 인주대왕 대비에 머무는 희정당에 침소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늘게 흔들거리는 호롱불 아래 미닫이 문이 열리고 붉은 골룡포의 얼굴에는 귀면탈을 쓴 남자가 대왕 대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대왕 대비는 주상이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할미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냐고 물어본 뒤 대답 없는 귀면탈의 남자에게 그리하셔도 좋다면서 할미를 마음껏 원망하고 미워하라고 하고는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귀면탈을 쓴 남자는 대왕 대비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남자는 주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대왕 대비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산대군이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사망 후 왕실의 최고 어르신이 된 것은 주상의 계모이자 진명대군의 친엄마 자현대비였습니다. 제산대군은 대왕 대비를 살해한 것이 연희군이라고 소문이 나게 한 뒤 폐륜을 저지른 연희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진명대군을 앞세워 반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어린 소년일 뿐인 진명대군을 반정 세력의 명분으로 사용해서 그를 왕위에 올린 뒤 진명대군이
후사를 보기 전 왕위를 사냥받든 의문사시켜버리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물을 핑계로 연희군은 지영을 찾아 나섰지만 여전히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군을 둘러싼 추문은 저열했습니다. 연희군은 슬픔을 달래려 강목주를 찾아 취용원에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 것인지 제산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가에 꽃에 불과했던 자신이 전하를 모실 수 있던 것은 제산대군 때문이었으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산대군을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강목주였습니다. 제산대군은 반정의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강목주는 전하를 향한 연민만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길동과 지영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운종가에는 연희군의 횡포를 자극적으로 묘사한 흉흉한 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21세기의 찌라시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었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폐류나 주상의 연쇄살인극, 흥청, 망청, 국정농단, 이대로 좋은가. 벽서를 보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던 지영은 누군가의 방망이를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제산대군이 지영을 찾고 있는 연희군을 보고 지영을 먼저 찾아내서 죽일 생각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죽게 된다면 분명히 연희군이 광증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반정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더 만들어낼 요량이었죠. 잠시 뒤 눈을 뜬 지영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영이 있던 곳은 도망친 노비를 추세하는 장례원에 딸린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은 제대로 된 주국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던 장소였죠. 하지만 눈을 뜬 지영 앞에는 강목주가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놈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악녀가 지금 자신을 구하려 한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강목주를 따라 지영도 이동했습니다. 지영과 강목주가 도착한 곳은 탕춘대였습니다. 그곳은 연희군이 은밀히 궁 밖으로 빠져나올 때마다 흥청들과 온갖 유흥을 즐기던 장소였죠. 지영은 어째서 자신을 도와주냐고 강목주에게 물어봤습니다. 강목주는 오늘 반정이 시작되는 날이고 지영이 죽으면 놈들이 그걸 이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계령을 알리는 취각 소리가 남대문에서 광화문 앞까지 수없이 많이 횃불들이 피어져 올라가며 울려 퍼지며 반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몇 개의 붉은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바로 강목주의 피였죠. 제산대군의 호위무사가 강목주를 베었던 것입니다. 호위무사가 지영에게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죽어가던 강목주는 사력을 다해 호위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탕춘대의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목주는 진심으로 연희군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강목주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지영은 흥청들이 대간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입궁하는 통로를 통해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 궁에서는 제산대군이 군사들이 반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의 군사들은 연희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의 군사들을 피해서 가던 중 지영은 연희군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희군은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연희군은 자신이 역도들을 평정하면 그때 다시 과인에게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은 역사대로 흘러가 버릴 것이고 연희군은 폭군으로 기록되고 반정으로 폐위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미래에서 온 자신은 앞날을 모조리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지영이었습니다. 연희군은 지영의 말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보며 자신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연희군이었죠. 그 순간 지영과 연희군의 사이를 빠르게 스치고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말을 타고 달려오는 기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군은 곧바로 지영의 허리를 붙잡고 재빨리 한혈마의 등에 올려 태우고는 화살을 피해서 곧바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군이 궁궐의 북문 앞에 도착하자 수백 발의 화살비가 달물이 뜬 밤하늘을 까맣게 수놓았습니다. 이렇게 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은 지영은 잠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화살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던 자들을 향한 화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연희군을 구하러 온 근황군이었습니다. 근황군을 데리고 온 사람은 경기도 관찰사 홍경달이었습니다. 지영은 미묘하게 바뀐 역사를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홍경달의 손녀 대신 임숭재에게 채용되지 않았다면 근황군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연희군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역사가 뒤바뀌어 오늘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과인의 곁에 있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곧바로 밀려드는 반란군에게 밀려 결국 연희군과 지영은
강목주가 알려주었던 탕춘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탕춘대에 도착한 연희군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강목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희군은 그녀를 끌어안고 자신도 모르게 흐느꼈죠. 말라붙은 궁 안에 그동안 온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던 곳은 그에게는 강목주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연희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심어놓은 첩자라는 것을 말이죠. 그걸 알고도 개의치 않았던 까닭은 연희군도 진심으로 강목주에게 끌렸기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개국일의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로도 고려를 멸하고 새 왕조를 세우면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왕 우왕을 베었다고 전해지는 신물. 연희군은 그 어도를 들고 왔었고 제한대군이 연희군에게 다가와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희군은 제한대군의 살기를 느끼고 곧바로 제한대군의 칼을 막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칼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내 것이었다. 이 나라도 산천초목도 왕좌도 모두 내 것이었단 말이다. 내게서 도적질한 왕좌에 니놈이 앉아있단 말이다. 제한대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었던 예종이 급사하면서 연희군의 아버지 성종이 즉위를 하면서 예종의 아들이었던 고자고살이었던 제산대군, 하루아침에 세자의 신분에서 내려왔던 어린아이였던 제산대군은 오늘을 꿈꿔왔던 것이었죠. 제한대군과 연희군은 서로 몇 번의 칼날이 충돌하였고 제산대군의 칼날이 연희군의 칼날에 의해 마치 봄날의 벚꽃잎처럼 온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제산대군은 부러진 칼날을 지영의 목에 들이대고 연희군에게 말했습니다. 주상, 칼을 버리시오. 어서. 중요한 순간에 맥없이 사로잡혀버린 지영을 보며 연희군은 손에 든 칼자루를 놓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였으니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제산대군은 웃으며 부러진 칼날을 연희군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영은 쓰러진 연희군을 끌어안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일어나기만 한다면 평생 곁에 있겠다고 말이죠. 엉엉 우는 지영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냐고 말이죠. 그것은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연희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산대군은 두 사람의 숨통을 확실히 끊으려고 연희군의 칼을 집어들고 달려왔습니다. 연희군은 빠르게 몸을 일으켰고 아무렇지 않게 가슴에 박힌 칼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진 칼을 제산대군에게 찔러버렸습니다. 제산대군은 그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연희군의 가슴에는 자신이 집필하던 망울록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있던 망울록 덕분에 살아난 연희군은 가슴에서 망울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잠시 뒤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오더니 동시에 마른 번개가 번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제산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소매에 감추었던 비장의 무기 새 총통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산대군은 곧바로 지영과 연희군을 향해 지옥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군은 몸을 돌려 지영을 막아섰고 차가운 탄환이 연희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벼락이 번쩍이며 북한산 중턱의 정자 탕춘정을 강타했고 연희군의 망울록에서 해묵은 활자들이 빛을 발하며 날아오르더니 지영을 휘감았습니다. 지영은 연산군을 끌어안은 채 그렇게 탕춘대의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잠시 뒤 눈을 뜬 지영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대의 프랑스의 병원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파리 외곽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눈을 뜬 지영은 역사책을 찾아봤습니다. 역사책에는 지영이 원래 알던 역사와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병자호란도 없었으며 뒤바뀐 역사를 딛고 세워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남북한으로 분단되는 일도 없는 강한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뀐 역사 속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연희군은 조선 20대 군주로 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제위 말년 폐위되어 달아나던 중 북한산 탕춘대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현대에는 아버지가 환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지영은 몽루와 프랑스 말로 나이왕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업 종료 팻말을 걸어놓고 주방을 마무리하던 중 가게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을 나선 지영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련된 코트 차림에 양옆으로 말끔히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의 남자는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냈느냐고 말이죠. 바로 연희군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 알록달록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작 스토리의 결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스토리도 다음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겠지만 원작이 이런 내용이구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전에는 지영이 다시 조선으로 가서 연희군과 잘 지내는 내용도 있고, 지영의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연희군이 현대에 와서 생겼던 에피소드 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군의 셰프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시즌2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